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천 도서와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수다 방송 마라광장입니다. 문이 부서지도록 두들기는데 아래층까지 뒤흔들 법한 대꾸하는 이가 없었다. 순간 너무도 당연해서 관가해버린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두들기고 있는 것은 정신병원 폐쇄병동 문이었다. 문 두들기는 일이 주목거리에 속하지 않는 곳이었다. 오늘 마라광장에서는 정유정 작가의 소설 내 심장의 쌀알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신병원에 갇힌 두 남자가 탈출을 꿈꾸고 시도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책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만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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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오늘은 인사를 좀 빨리 해주셨군요. 지난번에는 저 혼자 인사해서 네, 난감했는데 네. 먼저 오늘 날씨 되게 많이 추우셨죠? 네. 갑자기 4월인데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패딩을 입을까 고민했는데 참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달팽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살찐 김태희입니다. 아, 네. 네, 즐겁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것이 정유정 작가가 쓴 책이에요. 네, 저는 정유정 작가의 최근 책들은 많이 읽었는데 사실 이 책은 처음 접하게 됐었고, 이 책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직접 취재해서 쓴 네.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원 안에서 실제로 만났던 버킹엄 공주가 네. 울면서 자신들의 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좀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작가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더니 작가분의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이 소설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의 좀 마음이 담긴 저는 소설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읽으셨는지? 저는 그 최근에 소설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다른 책을 많이 읽다가 정말 오랜만에 소설책을 읽게 됐는데, 보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생각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읽으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저는 보면서. 아까도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이 두들기는 거는 정신병동의 폐쇄병동이었다라는 말이 제게도 이렇게 그 소리가 외부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 그 안에서만 자기들이 두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왠지 읽으면서 내내 저를 이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두들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렇죠. 계속 뭔가를 외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맞아. 뭔가 다 갇혀 있는 그런 네. 이런 느낌들이 되게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저희 살찐 김태희님은 어떠셨어요? 책을 읽으시면서? 저 이제 이 책을 내 멋대로 해라라는 책이 있어요. 작가의. 그걸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헷갈려서 이제 이걸 2번 봤다고 했는데 첫 번째 본 거였죠. 근데 이제 본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이제 당사자분들을 만나긴 했지만 내가 그분들의 어떤 경험이 없었다면 이 책을 읽었을 때 눈에 띄는 요소들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병원의 모습이라든지 환자들의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의 모습이 직접 안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하나의 소설로만 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본 사람이나 책으로 본 사람들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책을 본다면 그냥 이런 정신병동은 하나의 소설적 공간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9년에 책이 나왔는데 지금 2020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 그걸 한번 또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소설로만 생각하면은 사실 크게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에 결국 예. 뭐 탈출 아닌 탈출을 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냥 자유로운 청춘기 뭐 이런 게 읽힐 수가 그런 있었는데 식으로 많이 영화를 그쵸. 또 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음. 일들이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아서 예. 이게 소설이 아닌 약간 저도 다큐멘터리처럼 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리포트처럼. 네, 그래서 네. 이 작가가 어쨌든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환자의 상태를 묘사한다든지,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더 밀착하게 취재할 수 있지 않았나? 또 그래서 하나 이런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이 소설적 배경이 된 이 정신병원을 작가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체험을 하면서 이걸 풀어냈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와서 이 환자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그 병원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작가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걸 풀어낼 수 있게 어쩌면 자기들의 그 단점이 훤하게 드러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픈하고 보여줬다는 것은 그 병원 자체는 어쩌면 환자들에게도 되게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참여자분들이 저희에게 들려줬던 그런 그 폐쇄병동의 그런 실화들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어색하지 않고 공감은 아마 200% 이상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정신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네. 사실은 좀 이해가 힘들었던 부분이 환시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이해의 폭이 되게 좁았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뭔가 확 열린 느낌이 저도요.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제 화자인 수명이 환청을 계속 들리는데 그걸 유지하는 이유가 그 외롭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지속한다는 게 저는 초반에 너무 그게 마음이 짠했었어요. 어머니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내고 나서 네. 너무 외로운 마음에 그 환청이 자기를 그렇게 안 좋게 부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친구고 자기와 대화를 나눠준다는 게 너무 좀 그게 가슴이 아팠었고 내가 만난 그런 당사자분들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책을 보면서 깃 속에 살고 있는 환청이라는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들릴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의심 아닌 의심, 저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났던 교육한 현장에서 만났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환청이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해를 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이분도 거의 20년이 넘게 이 환청이라는 친구와 살고 있는데 그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지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놈에게 결국 지고 말았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수업할 때도 밤새 환청에 시달리고 그 환청과 싸우느라고 아침에 거의 초췌한 모습으로 수업에 참석했던 그 장면이 저도 이제 떠올랐었어요. 이걸 보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환청이나 환시가 들려올 때는 우리가 즐겁고 그 편안한 마음에서 그런 상태에서 다가오지 않고 되게 불안하고 뭔가 긴박한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한계에 다다를 정도의 아픔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되게 그 수명이 엄마의 그 죽음을 막 자기가 당면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 극복할 과정 중이잖아요. 지금 극복해 가는 과정인데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아직도 부모도 이해를 못하고 근데 그 죽음은 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혹시 자기가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그 또 죄책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버지도 아이 혼자 놔두고 시골에 갔을 때에도 그 아버지도 100% 안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인간의 또 다른 이면이 또 다른 면이 그 또 다른 욕망이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살짝 내비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가 참 고단수로 이걸 표현을 했구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서 이제 그 같이 수업했던 그 당사자분들 중에 약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을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간다. 어떤 약은 정말 너무 먹었을 때 힘들고 근데 나한테 맞는 약을 찾기까지 많이 걸린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서 이게 맞지 않는 약을 먹었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죠. 근데 저도 이게 수업을 했으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지. 맞아. 만약에 수업을 못했으면 그냥 이런 약을 먹는구나. 이런 약이 있었어.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말했던 분들도 생각이 났고 가족이 그런 당사자 가족이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그 가족들도 굉장히 그 인지가 많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족하고 그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다 격리 대상 외딴 섬에 몰아넣고 너희들끼리만 생활해라는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강한데 지금도 너무 변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갔던 어떤 낮 병동이라든지 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소설 속에 나온 데는 정말 그냥 가둬두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심한 경우는 이런 곳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맞아요. 정말 우리의 목소리 이렇게 작은데 이게 언제 커지나.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당사자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서 이것이 더 마음에 더 좀 안타깝게 왔던 것 같고 저는 그 수명이 어쨌든 다시 재입원 그 수리희망병원으로 다시 재입원하게 된 과정이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20대 그 청년들이 강제 입원을 당한 그런 과정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경찰차가 오던가 아니면 앰뷸런스가 와서 약을 주입하고 그냥 실어 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그 친구들이 말할 때도 너무 놀랐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지라는 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이 수명이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가족조차도 아무도 믿어주지 못한 채 정말 외딴 섬으로 보내진 그 과정도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물론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승민이 같이 이제 지내는 승민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승민이에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대사가 미쳐서 갇힌 자와 갇혀서 미친 자가 정신병동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아마 승민이는 갇혀서 미치게 된 자가 되지 않을까. 예, 승민이는 혹시 어떻게 좀 어쩌면 저랑 똑같은 생각을 저번부터 계속 해주시네요. 저도 이 말이 가장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미쳐서 갇힌 자와 갇혀서 미쳐가는 자. 그 중에서도 갇혀서 미쳐가는 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저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미쳐서 갇힌 자는 이 현실 사회에서 또 다른 폐쇄병동으로 몰아놓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약간 불편하고 우리가 받아주기 싫고 내 삶 속에서 내던지고 싶은 사람 또 그 안에 갇혀서 미치게 만든다라는 그 두 개의 그 뭐라고 할까 폐쇄병동 사회 안에서 또 다른 폐쇄병동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 지점이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미친 자와 미쳐가는 자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인디언들 체로키 인디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작나무를 갖다 서 있는 키 큰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두 사람을 서로의 형제로 바라보는 이 시선. 근데 그게 과연 따뜻함일까 아니면 어떤 걸까? 슬픔이 더 컸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승민을 보면서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만들어 놓은 체제
그 체제 안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네. 우리가 항상 따돌리고 이상하게 생각을 보잖아요.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에 또 제대로 적응 못하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따당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근데 직장 내에서도 지금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승민 같은 경우는 가족 내 물론 가정이 그렇게 우리가 보는 일반화된 그런 가정은 아니었지만 특수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뭔가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나고자 혹은 또라이 뭐 이런 취급을 하면서 다르게 보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또 다른 그 승민으로 대표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승민이가 그렇게 불을 지르는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그 패러글라이더 그게 갑자기 네. 그걸 할 때는 굉장히 온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장면 하나로도 그런 당사자의 치료 과정이 이렇게 폐쇄만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그들의 삶이나 생각을 인정해 주면서 풀어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에서 작가가 또 이렇게 썼나? 심도 있게 거기까지 작가님을 모셨어야 돼.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이제 그 사람의 그런 거에 존중을 받지 못하니까 정말 미쳐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당사자들의 어떤 해결책이 예전에 책에서도 그런 폐쇄병동 우리 초반에 일규란 책이 있었죠. 저는 참여 못했지만 거기서도 나왔거든요. 그거 다 없애고 그들만의 삶을 살게 했을 때 치료가 된다. 그래서 승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승민이가 어쨌든 거기서 갇혀서 미친 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리 희망병원에서는 그 희망병원이잖아요. 또 이름도 네. 승민이가 하나의 희망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탈출하고 탈출하고 병원도 변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최기훈이라는 사람도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거기서 있는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변화의 기운을 좀 불어넣어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만식 씨라는 사람이 맨날 승민이한테 엎혀서 살거나 무릎에 앉혀서 살거나 그런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승민이는 그럴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회나 가정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격리시킨 그런 좀 모습이 보였었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우울한 청소부라는 분이었었어요. 예.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이 여기서 좀 얘기를 한 게 나는 자격증을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받으면 알코올 중독자 재활원에 취직할 생각이야. 거긴 나 같은 밑바닥 인생들이 많어. 난 잘할 자신이 있어. 네. 때리지도 않을 거고 전박이처럼 못되게 굴지도 않을 거야라는 그 대사가 제가 그 어떤 병원에 갔을 때 한 분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똑같은 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대도 되게 비슷하신데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을 또 어떻게 만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그랬거든요.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사회복지 공부를 할 거고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어쨌든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탈출을 할 수는 있었지만은 되게 좀 인상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인상이 깊었다거나 저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또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 한이 친구 지인 한이와 지은이 네, 지은이가 이제 어쨌든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흐야무야 어떻게 좀 묻히고 가해자들도 별로 처벌도 안 받고. 근데 이런 그 당사자들이 어떤 갇혔을 때 가장 인권적으로 제일 많이 유린당하는 게 그런 어린 여자아이들과 말 못하는 여자아이들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맞아요. 이런 거는 언제든지 존재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 부분에서 막 폭발을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제 그 인물을 바라봤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서 더 그게 저희가 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도가니까지 막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나 너무 우울해 막 이러면서 저기 환희 여자 인물이 환희죠. 지은이 그 얘기할 때 그 물론 그
아주 몰입도가 없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비슷한 사례를 저희 수업 할 때 그분이 나중에 이 얘기했는데 이게 방송으로 뭐 저기 하니까 하지만 실은 이제 자기가 너무 이렇게 폐소병동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막 이럴 때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저기 하니까 그 부모가 와서 저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제 그 부모 있는 데서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저기를 안 했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병동으로 이렇게 끌려간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남자 간호사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서 부축하고 가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젖가슴을 이렇게 꼬집었다고 막 이런 얘기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약간 젊고 예쁜 그 미스 때였거든요. 지금도 미스인 건 그건 확실치 않지만 이를테면 그렇게 근데 다른 분들은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한테 오는 그 믿음감 아니면 그동안에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겪는 이 얘기를 이렇게 잘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물론 대부분은 못하지만은 표현을 하면은 그것도 정신과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대요. 망상이거나. 네, 그래서 표현하는 게 어려웠고 저는 그래서 그 지은이를 너무 사랑했던 한이라는 그 남자분이 그분이 뭔가 자기가 말 못하거나 너무 힘들 때마다 자기를 자해를 했잖아요. 이가 다 빠져. 저는 그게 지은이의 삶과 되게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되게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결국 물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살게 됐지만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신 그런 기관에 가서 관련 기관에 가서 만났던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뭐 기억에 남거나 이러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인물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려갖고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뛰어가서 내가 그때 이거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말을 걸지 않았으면 뭐 이런 추론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그 사람을 묘사하는 그 추리한 자기의 모습과 뭐 이런 그 표현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주목됐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때론 그 사람의 표정과 보이지 않는 그 몸짓 아니면 손 놀림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더 많은 진실과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표현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어느 부분에서는 언어로 김용이라는 사람한테는 언어로 풀어냈고 또 다르게 말로 다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으로 이 사람들의 언어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진 부분이 제게는 되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신의 표현하는 방식들이 되게 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돼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와닿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거 시계가 상징하는 게 뭔가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도 힘들고 아플 때 하는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시계가 주는 그 상징성이 되게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시계를 붙들고 그 시계를 또 물려주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어떤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 시계를 이렇게 주고 간 데에는 승민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겪다 보면은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런 그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시계가 주는 매력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병원이었네요. 네.
탈출하면서 간판을 부시긴 했지만 그것도 통쾌하긴 했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시간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게요. 네,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뭔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책을 보고 느낀 점이든 뭐든 예. 네, 정유정 작가님의 그 약간 예술가들이 자기가 쓰는 고정 주로 쓰는 색채가 있는 것처럼 이 정유정 작가가 쓰는 그게 있어요. 보면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탈출하는 장면. 이 장면 거의 많이 다른 소설 쪽에 그분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 이기적 유전자인가요? 거기에서도 바다 건너서 탈출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거 나오는 거. 근데 여기에도 그 한 씬을 이렇게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유정이 쓰는 자기만의 또 독특한 표현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에게 또 좀 표현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수명이 병에 대해서 우울한 세탁부가 너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병이야. 자기한테서도 도망치는 병이고 그렇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수명이가 얘기하죠. 사람들이 병원 규칙에 열심히 순응하는 거는 퇴원 혹은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 갈망의 궁극에는 삶의 복원이라는 희망이 있다. 근데 그렇게 순응하지만 결국 퇴원이 안 돼요.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 문장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수명이의 세상에서 도망치는 병, 자기한테 도망치는 병을 가족이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네.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진 않았을 텐데 또 한 번 그런 가족의 이해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그와 더불어 나아가서 세상의 이해도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게 언제 과연 확장이 될까. 그래서 막 되게 답답한 마음으로 네,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당사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나무늘보라는 표현이 가장 되게 적절한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늘보가 되면서 자폐의 골짜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근데 이 자폐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보면 현장에서 그것들이 하나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또 다른 한 걸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주고 사회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 이것들이 우리가 좀 더 그 문을 열어주는 힘을 보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보면은 그 안에서 사이코 드라마 네네네.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약간 네. 다소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아요. 하는 네. 그런 교육이었는데 거기서 그 수명이가 아무리 부추겨도 자기는 관객에게만 머물었다. 네. 대중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인류가 멸망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훅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거나 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게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더 그 문제들이 더 많이 불거졌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런 창구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1부는 네.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만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예. 뭐라 그랬지? 또 의미 만나요. 있는 시간. 네. 네,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천 도서와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수다 방송 마라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2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책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야기를 했다면은 2부에서는 이제 그런 정신병동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로 7명의 정신장애인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대부분 7년 이상 입원을 했던 장기 입원 환자고 첫 사망자가 입원 기간이 20년이 넘은 무연고자 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년 만에 첫 외출이 이제 병원에 가는 길이었었고 놀랍게도 그분이 63세 남성이셨는데 42kg의 몸무게가 나와서 지금 뭔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과 이제 좀 그런 저희가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래서 좀 진지한 모드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저는 2부 같이 하게 될 달팽이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진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정입니다. 네, 보리입니다. 네, 갑자기 정말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네, 그 책 이제 1부에서는 저희가 인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다면은 2부에서는 이제 그 병동 이야기와 사회에서 바라보는 정신 폐쇄 병동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화자인 승민이가 처음에 수리병원에 처음 갔을 때 그 모습을 좀 표현한 게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청도 그 대남병원의 모습과 너무 저는 비슷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2인실에 4명이 같이 살고 있는가 하면은 뭔가 싱글 침대보다 더 작은 침대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대남병원에서는 온돌 침대, 아니, 바닥에서 누워 있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소설인데 너무 현실 같아서 놀랍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좀 책을 읽으셨는지 먼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저도 비슷한데 이게 책이 나온 지 거의 10년 전이죠. 예.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읽었을 때는 이게 진짜 너무 현실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읽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정유정 작가님 책이 이렇게 되게 앞으로 맞아요. 딱 되게 쭉쭉쭉쭉 잘 나가는데 그렇게 읽지 못했고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래서 읽기가 재미로만을 읽긴 힘들었다. 그래서 근데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떻게 읽었냐 그랬더니 정유정 작가 책 좋아하니까 재밌게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비슷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내가 봤던 것과 나오는 인물들과 막 겹쳐져가지고 소설이란 느낌이기보다는 제가 만난 분들 환경을 이렇게 잘 풀어준 그렇게 느껴졌고 또 사실은 영화를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근데 이제 아이랑 13세 아이랑 같이 보게 됐는데 저희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본 거였거든요. 근데 딱 보고서 이거 첫 장면부터 엄마 이거 감옥 얘기야?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책을 더 감명 깊게 봤지만 이게 어쨌든 영화에서는 다 그렇게 세세하게 못 다루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도 또 영화는 눈물이 안 나겠지 싶었는데 또 울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쌤은 네, 저도 이렇게 책 읽으면서 저희 이제 만났던 이제 참여자분들 이렇게 좀 떠올리게 되고 어떤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공간들도 이제 또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책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자기 내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책으로 그러니까 글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겠구나 뭐 이런 그걸 좀 미루어 짐작하면서 좀 읽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했더니 이거 책 구입하셨다고 그때 봤더니 올해는 또 이제 묵혀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진혜쌤 말처럼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되게 영화도 그렇고 이 책을 좀 카피하는 거는 이제 정신장애인보다는 어떤 청춘의 어떤 그런 어떤 청춘의 어떤 뭐 열정, 뭐 자유로움 이런 걸로 사실은 또 영화에서도 많이 포인트가 잡혀 있고 책도 그렇게 포인트 잡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저도 이렇게 그 정신장애인 분들과 교육을 하면서 다시 이 책을 보니까 그 두 주인공 말고 나머지 캐릭터들, 그러니까 나머지라기보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어쨌든 이 정유정 작가 좀 글을 되게 영화처럼 이렇게 캐릭터별로 쓰잖아요. 그래서 물론 블랙 코미디처럼 웃긴 장면도 있는데 그 뒤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자기 딸에 대한 뭐 현수라든가 아니면 만식 씨라든가 이 하나하나의 삶들이 결국 우리가 만났던 좀 정신장애 분과 닮은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더 그 실제로 이 주제 포인트는 이제 청춘이지만 좀 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이런 당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게 소설이니까 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실제로 뭐 폐쇄병동에서 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저도 뭐 몇 년 동안 폐쇄병동에서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폐쇄병동은 저는 치료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악한 장기 주거 생활 공간으로 이제 전락되면서 이게 치료 시설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둬놓고서는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었고 그 파도손의 이정화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런 단조로운 집단 생활 속에서 점점 따분하고 무기력해지면서 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돼서 장기 입원이 점점 길어질수록 사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폐쇄병동은 아니더라도 만났던 참여자분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거나 생각이 들었던 분이 있으시면 같이. 저는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무슨 뭐 백합방, 장미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누고 이 어떤 그 병원 안에서 시설 안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그 구분지어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책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 이제 그 납병원 갔을 때 거기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도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 수업을 같이 들으셨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못 내려오시고 어떤 분들은 내려와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산책 나갈 때도 이제 그 입원해 계신 분들은 사실은 산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안에서도 이렇게 그때 작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여기 못 내려 수업을 못 듣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는 그분들이 조금 많이 또 왜냐면 누군가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도 받고 뭐 잠깐이지만 이렇게 산책도 나가시고 뭐 이렇게 어떤 개인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좀 가지신다면 그 아예 그 병실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좀 하게 됐고요. 참여자분들이 저희가 왜 잠깐씩 뭐 햇빛 쬐러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그거를 이렇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너무 좋다고 하시고 너무 이렇게 왜 치유되는 느낌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 햇빛 바람도 너무 소중한 거였던 거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그 환경으로 나가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폐쇄병동의 그런 환경을 보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현관 밖으로도 아예 나갈 수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셔갖고 흡연실 여기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 네. 흡연실이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흡연실도 다 창살에 막혀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 채 다들 이렇게 담배만 피고 계시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는 갑자기 그런 모습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수업을 잘 받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입원을 하시다가 내려오시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되게 무기력해지는 상태에서 예,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 그 시스템에서 뭐 당담하는 사람이 일대 다수다 보니까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여졌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한 분이 그 밤에 이를테면은 이제 어디서의 비명 소리라든가 어떤 억압적인 소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공포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보여졌던 부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여기 공간을 진짜 그 순응할 수밖에 만들어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포를 겪거나 내가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순응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도 되게 좀 잘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책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입원을 시키다 보면은 가족들도 의료비 부담이 되게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입원비 책정을 되게 낮게 한대요. 정신병동 자체에서. 그리고 그 병원에도 타격이 오니까는 의료진들을 대거 축소시키고 시설을 열악하게 간다고 하는데 그럼 장기 입원을 안 시키면 되는 구조로 그렇죠. 네. 가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담이고 누군가에게 타격이고 누군가에게는 인권적인 되게 유린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인권이 무엇인가를 정말 많이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대남병원하고도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정신장애하고 지적장,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정신장애, 지적장애가 어쨌든 이제 복합장애 분들도 꽤 있어서 여기서도 그 되게 이쁜 한이의 여자친구 이름이 진이였나요? 네. 지윤이. 지윤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성폭행 이런 그리고 임신 중절 이런 모든 가정들이 자기의 어떤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도 어떻게 보자면은 그 폐쇄병동에서 가질 수 있는 여성들의 인권, 뭐 특히 뭐 장애인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되게 여기에서 보여지면서 되게 좀 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겠다. 단순히 이제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권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폐쇄병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접근은 어쨌든 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여러 인권들의 이야기들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지네는 책과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 그랬는데 울었던 지점들이 좀 어떤 부분이었는지. 책을 읽으면서 저도 뭐 지금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당사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가 그냥 그 병원에 배가 아파서 들어가도 배가 아파요 이제 이러고 가도 나는 거기 똑같이 정신장애로 그 병원에 있게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사회를 보면 우연히 제가 살아남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소설에도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아파서 갇힌 자가 있고 갇혀서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보면 병원이 좀 이렇게 저희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 의자, 책상 뭐 이런 그 교육 시설 플러스 냄새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장소 옆에 이제 식당과 그 식당 바로 옆에 면회 장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생각 없이 배치해놨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수업 들어가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러고서 어떻게 환자들 권리 장전을 이렇게 딱 벽에다 조그맣게 A4 용지를 붙여놓고 잘 읽지도 못하게 붙여놓는 병원에서 내 눈앞에는 그게 보이지만 여기서는 교육이라는 걸로 하고 있지만 또 환자들 거기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거기에 맞춰서 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수업에 참여하시려는 모습을 볼 때 좀 많이 화가 났죠, 사실은. 좀 많이 화가 났었고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의 급식 냄새랑 좀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환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굉장히 좀 갈 때마다 많이 화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다른 데도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냄새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정말 표현하기가 힘들죠. 딱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아니면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 정도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나의 냄새로 배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잠깐 산책을 나가도 저는 그 냄새로 다 기억을 할 것 같거든요. 이분 여기서 오신 분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생각만 해도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간호사라고 해야 되나? 좀 직업분들 중에 되게 너무 길죠. 네. 네. 언제 자르지? 끝. 근데 진해 말처럼 사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런 병동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정말 열악하던 게 몸으로 이렇게 막 느껴지고 들어갈 때도 화가 나고 나올 때도 화가 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럼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희가 뭐 계속 뭔가 청원을 하고 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런 선일까요? 그냥 마인드 라디오로 청원을 좀 넣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진열쌤한테 원래 보리쌤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인데 역질문을 받았어. 네. 그래서 이제 보리쌤이 대안으로 책을 한 권 읽고 오셨잖아요. 네. 원래 그 얘기를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먼저 해주셔서 제가 읽어도 뚜렷한 대안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죠. 지하철역에서 맞아요. 이거를 놓고 왔던 걸 생각을 해 다시 집에 갔다 온. 네. 놓고 오셨던 내용을 네. 한번 좀 이야기를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는 네. 그거를 좀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난번에 원래 그 하려고 했던 책이 자유가 치료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이제 그 바살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신보건 혁명을 좀 이렇게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게 막 써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몇 줄로 그냥 말씀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 1960년대 70년대 이제 정신보건 개혁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셨던 부분이 이 의사분이 프랑코 바살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정신과 이제 의사시면서 이 정신병원 이제 개혁을 이제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병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동을 이제 병동의 어떤 구조를 분리를 해서 뭐 소규모 생활 공간으로 재구성을 하기도 하고 뭐 그룹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도시 안에 다른 공간에도 설치를 이제 하고 뭐 성별 분리수용도 폐지를 하고 원내에 이제 뭐 바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그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수용시설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수용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바꿔놓고 여러 명이 집단 생활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그룹으로 몇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의 취미 생활 를 좀 하기도 하고 직업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원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일상의 공간으로 와서 주민들하고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제 어떤 정신보건에서의 혁명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게 요 책의 요지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몇 주 후에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나오고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희생이 좀 되게 좀 컸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책에서 읽었을 때는 정신보건은 혁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이쪽이 의료 쪽이 좀 많이 붕괴가 됐나? 막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코로나19가 어쨌든 삶의 변화를 온 건 있지만 어쨌든 이 바실리아라는 그 사람의 그런 해왔던 이런 일들이 되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정신보건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가서 탐방을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원래 이 법에 이탈리아 그 법에 의한 거는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기반이 되어서 이런 걸 서서히 넓혀가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서 지역 정신보건센터들이 대부분 그냥 형식적인 것에 끝이 났다라는 그 번역하신 분이 좀 많은 비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정신보건센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역 공동체가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뭔가 여가 활동을 좀 지원을 하면은 이게 병동이 사라지고 좀 사회로 좀 같이 흡수되는 통합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전까지는 매우 우수하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병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냄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지만은 가장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인간다운 삶에 대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었고 이게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좀 인권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이거를 통해서 더 좀 생각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관련해서 뭔가 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그 정신보건학을 좀 하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사자분들을 조금 그런 병원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하고 조금 만나서 뭐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점검 좀 해보시고 이제 그걸 토대로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그 참여자분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다가 이 병원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참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청량리 정신병원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청량리 병원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경험이 이제 있는 분이 계시고 뭐 용인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자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청량리에 입원을 했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 같이 너무 힘들었겠다. 뭐 이제 거기가 이제 최악으로 꼽히는 공간 병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있다가 나는 그래도 청량리는 안 가고 용인으로 갔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몰랐지만 그런 병원 입원을 해보셨던 분들 안에서는 그 병실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으실 테니까 어떤 병원의 시스템이나 뭐 인권적인 측면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안에서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서로 이렇게 위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행히도 청량리를 안 갔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 어떤 그 정신병원 중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꼽히는 그 공간으로 갔을 때 느끼는 좌절감 뭐 이런 건 좀 엄청났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청량리 정신병원 하면은 상당히 공포스러워 했던 것들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은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큰 공포스러운 공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대규모 시설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분리가 되면서 있지만 여전히 폐쇄병동이라는 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뭐 이제 강제 입원도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이렇게 침해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더 많이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건 아니지만은 다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보리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목소리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조금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걸 변화를 시킨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거를 얼마만큼 지금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약간 의문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마을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되게 뭐 지금 어쨌든 이제 마을이라는 말 되게 익숙하게 하지만 처음에 한 3, 4, 5년 전에만 해도 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막 되게 이상했잖아요. 무슨 서울의 마을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모든 지원사 때문에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하듯이 저는 어쨌든 지난 첫 회 방송 때 이 전에 그 세상을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의 편집자분이 언젠가 이건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요구들은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을이라는 것들이 익숙하게 되면서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삶의 터전의 이야기를 하듯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본 다큐멘터리 멘탈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되게 다양한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도 가능한 지점들이 보였고 이제 마치 이제 마을처럼 그 마을 안에서 뭐 그 그룹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다만 저는 좀 가까이 있는 우리보다 이제 직접적인 어쨌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나 그 재활센터 직원분들이 사실은 이 정유정 작가도 간호대학 출신인데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또 소설가라서 소설적 관점을 썼지만 사실 쓰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도 일단은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의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리자의 기준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뭔가 효율성
뭐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선이 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저는 교육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당사자분들도 그렇지만 가장 저희는 사실 교육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복지사분들이나 어떤 센터 직원분들이 되게 그분들을 물론 이제 어떤 대하는 부분들에서의 뭐 진실성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바라보는 거는 효율적인 측면들을 좀 많이 바라볼 때 그때가 좀 안타까운데 그걸 그냥 개인의 인성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바살리아 같은 경우도 간호사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작업들을 좀 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네, 그냥 딱 제 입장일 것 같은데 제가 책을 2번 읽었어도 한 번은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않을 때는 그냥 억지로라도 찾아봐도 힘든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 옆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이렇게 마인드 라디오를 통해서 어쨌든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저에게는 사실은 좋은 점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돌봄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다 나한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돌봄을 잘 받는 자.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의 이런 예방법뿐만이 아니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그 이후 방법이 안전하게 될 때 좀 그 예방도 할 이제 좀 힘이 생기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뭐 나중에 언젠가 치매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매의 예방법만 아는 게 아니고 치매에 걸렸을 때 나는 어디서 돌봄을 받고 싶지?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더 그냥 우리는 내재돼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더 해볼수록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는 사람이 또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보리, 우정, 진혜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한국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